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은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의 어떤 답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어떤 경향성 파악 같은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을 좀 모아서 이것들을 이제 제가 글로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로 전달 드리는 게 훨씬 더 전달력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강의를 찍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부분으로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되겠죠? 뭘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우리가 봐야 하는 그 시험 자체를 사실은 중요하게 검토, 분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시험의 어떤 경향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파악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과목, 인사와 경조 과목의 어떤 특징이 조금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계속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우리가 공부하는 인사경조 과목은요, 크게 얘기하면 이제 경영 과목이라고도 이렇게 묶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사 시험에 과목을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법 과목과 경영 과목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경조는 경영 과목에 속하죠. 그래서 법 과목과 경영 과목을 이렇게 나눠 놓은 이유는요, 여러분. 법 과목과 경영 과목의 공부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경영 과목을 공부하시면 안 되고, 마찬가지예요. 경영 과목을 공부하는 것처럼 법 과목을 공부하셔도 여러분들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험의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을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야 하는 어떤 방식들이 이렇게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뒤쪽에서 제가 요약본으로 이런 경향성과 각 과목의 특징을 좀 한눈에 보기 쉽도록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연기, 그리고 앞으로 1기, 2기, 3기까지 전체적인 어떤 수업의 진행 방향이 여기서부터 도출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것들,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하신 것들, 대표적으로 궁금하신 것들이 이번 시험에 오은지 노무사님이 적중률이 어땠느냐, 이런 것들, 교재가 어떠냐, 자료가 어떠냐, 첨삭이 어떠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감 없이 매우 솔직하게 직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험의 이제 경향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제 2023년에 출제된 이 기출문제를 한번 보셔야겠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국제인적 자원관리라고 하는 주제 자체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이 문제를 보고 우리 시험의 경향성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사실은 요 국제인적 자원 관리는 우리 수험생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한 주제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의 어떤 특징이 있다. 쟁점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 주제 자체는 그러면 조금 지역적인 특성이 있거든요. 지역적이거나 혹은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주제가 나왔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결국에 지금 여러분이 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부분이거든요. 지금 여기 제가 점수를 안 썼는데 30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요 앞에 있는 것들을 잘 못 쓰셨어도, 그러니까 물론 요 내용은 이제 저의 책에 다 들어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잘 대비가 안 되어 있었어도, 그러니까 책의 어떤 굉장히 이제 구석구석까지 사실은 중요한 주제, 뭐 평가라든지 성과 관리라든지 이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주제들만큼 이 국제인적 자원 관리를 대비를 아마 못 하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지금 주제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지고 지엽적인 주제가 나오고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주제가 나오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이 인사관리라고 하는 시험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두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 별표를 쳤는데, 여러분이 결국에 답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관리예요, 관리. 기능적인 차원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능적인 차원들은 여러분들 얘는 기본이거든요. 기본? 인사 관리를 하려고 할 때 확보하는 방법, 개발하는 방법, 평가하는 방법, 보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이 되어 있다면 이런 어떤 지엽적인 주제, 그리고 중요성이 좀 낮다고 생각되어지던 이런 주제들을 얼마든지 잘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첫 번째 인사관리 시험의 경향성과 그리고 저의 어떤 앞으로의 수업의 방향은 이 지엽적인 주제들을 100%로 모두 방어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좀 느끼셨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나온 적이 또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관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과목이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목의 어떤 문제점, 여러분이 좀 어려움을 느끼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범위가 없다. 시험 범위가 없는데, 시험 범위가 없는 과목을 100%로 모두 대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 모든 이 범위를 100%로 완벽하게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서,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실제로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그리고 관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어떤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이 이런 어떤 지엽적인 주제를 단순히 알고 있느냐, 이것을 이제 내가 책에서 봤냐 안 봤느냐, 이걸로 사실은 이 핫불이 갈리는 시험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들. 이 지엽적인 주제 모두 하나하나의 주제들에 너무 이렇게 맹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늘상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은 그 쟁점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쟁점을 본인은 굉장히 정확하게 썼다고 생각하지만 이 쟁점을 단순히 썼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내가 당신의 답안에 충분한 점수를,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국제인적 자원관리를 썼다라고 했어요. 근데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똑같이 국제인적 자원관리를 썼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이 A의 답안과 B의 답안이 같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의 어떤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얼마나 좀 체계적이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작성을 했는지가 이 인사관리 과목에서의 핫불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생각은 이제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1문은 이런 경향성을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2문, 3문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시험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봤거든요, 제가. 근데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왜 변별력이 없냐, 왜 변별력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변별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이 보세요. 이 문제는요,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지 바이오 데이터를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래서 이 바이오 데이터에 대해서, 자체에 대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로 가지고 이 어떤 문제의 어떤 점수가 크게 이렇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바이오 데이터 자체를 모르고 이 문제에 답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제 바이오 데이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바이오 데이터 자체가 이 문제의 어떤 굉장히 높은 점수를 보장하지는, 담보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거냐? 이 이문에서는요, 여러분들,
포인트가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지금 이 바이오 데이터를 가리키는 수식어를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인재 선발을 위한 지원서 분석 도구인 바이오 데이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포인트는 이 바이오 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이 바이오 데이터가 위치에 있는 어떤 상위 개념을 여러분들 지금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이오 데이터를 사용하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과 선발의 목적, 선발과 그리고 바이오 데이터 사용의 궁극적인 목적을 여러분이 분명히 짚어주셔야 돼요. 제가 맨날 좀 강조를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를 여러분이 진짜로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노무사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오 데이터를 한번 써보겠다. 앞으로 좀 바이오 데이터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컨설턴트가 되어서 그 클라이언트에게 제안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그쵸? 제가 맨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문제에 내가 답을 한다. 내가 지금 노무사 시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더 넘어서서 이 바이오 데이터를 내가 왜 사용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답을 적어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왜? 바이오 데이터를 왜 써야 되지? 바이오 데이터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거를 쓰라고 했으니까?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쓰는 답안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답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가 노무사가 되어서 HR 담당자가 되어서 바이오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우리 클라이언트에게, 나의 상사에게, 나의 어떤 법인의 대표님에게 이것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제안을 하려고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할 때 지금 어떤 상위 개념부터 내려오는 이 어떤 논리의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바이오 데이터가 왜 필요하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선발을 하려고 필요해요. 그쵸? 선발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선발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선발의 개념? 선발의 개념은 핏한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핏한 사람. 그래서 우리 조직과 적합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맡길 직무에 적합성이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결정하는 겁니다. 오류 없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이제 선발이고 선발의 목적이죠. 그러면 이런 핏, 적합성, 그리고 결정, 오류 없이 정확하게 여기에 무엇이 기여한다? 바이오 데이터가 기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사용할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이 짚어주셔야 하는 거는 선발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 우리가 모집 단계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많은 지원자들을 여기에 이렇게 하나의 풀로서 구성을 해두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 조직과 우리가 맡길 직무와 가장 적합성이 있는 사람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려고 하는 그 목적에 바이오 데이터가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바이오 데이터를 사용할 거다. 이거를 말해주라고 했죠, 여러분들. 교수님들에게 와, 진짜 이 바이오 데이터라고 하는 주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이 어떤 기능, 이 선발이라고 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능에 비추어 보아서 바이오 데이터가 너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어떤 채점자와의 교감이 그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두 번째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 인재 선발을 위한 지원서 분석 도구예요. 지원서 분석 도구.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왜 또 두 번째 포인트냐면, 선발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과정. 자,
과정을 간략하게 한 3줄에서 4줄 정도만 간략하게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서를 어느 시점에 어떤 단계에 어떤 과정에서 이 지원서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하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선발의 과정을 좀 대략적으로 써보자면 제일 처음에 이제 이력서와 지원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블랭크라고 하는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사람들을 조금 거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산출된 특정의 인물들이 이제 그 다음, 그래서 만약에 뭐 2,000명이 있다면 2,000명 중에 우리가 한 500명 정도를 이 지원서와 이력서를 가지고 이 정보를 토대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00명을 대상으로 그 다음번 선발 과정,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2차 지원서 검증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혹은 뭐 여기서 이제 적성 시험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적성 시험, 인적성 시험 이런 것들이 뭐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선발 면접 같은 것들, 면접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면접도 여러 가지 면접이 있죠. 구조화된 면접이 있을 수 있고 비구조화된 면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접이 있고, 그래서 뭐 2차 면접이 또 있고 뭐 임원 면접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지원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선발의 여러 가지 어떤 단계 중에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조금 한 번은 짚고 넘어가 주면 좋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왜 그런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발의 과정을 간략히 소개해주기. 그러면 이것을 써야 하는 어떤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 바이오 데이터가요, 여러분들. 바이오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선발의 과정에서 효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건 이제 어떤 의미냐? 선발 도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선발 도구, 요거 뒤쪽에서 제가 또 말씀드릴 텐데, 선발 도구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 타당성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죠. 신뢰성이라고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선발이라고 하는 활동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조직의 자원을 이 선발이라고 하는 이 자체에만 쏟을 수는 또 없겠죠. 그래서 이 한정된 자원을 조금 절약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렇지만 타당성이 높은 선발 도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선발 도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가치일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효율성, 유효성이라고도 또 하죠. 그래서 이 수용성도 또 뒤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효율성, 유효성이라고 하는 측면, 즉 자원, 코스트를 얼마나 좀 절약적으로 사용했는지가 선발에서도 중요한 평가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데이터가 잘 구축이 되어 있다면 대체로 첫 번째 단계에 속하는 이 지원서 분석에서부터 매우 정확한, 매우 우리 조직에 핏한 그런 사람들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 이 점을 바이오 데이터의 어떤 바이오 데이터의 어떤 의의를 통해서 조금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어서 이 선발의 과정을 써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도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 이 짧은 문장에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포인트는 이 부분에 다시 집중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또 뭘 위해서 필요한 거냐면, 자, 뒤에서 여러분들 바이오 데이터의 개발할 거거든요. 바이오 데이터의 어떤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책에 올해 2023년 다독이는 인사관리론에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 개발 단계를 이제 박경규 교수님 책에 있어서 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이 나올 줄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을 못해서 제가 이제 누락을 한 그런 저의 어떤 불찰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선발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잘 캐치를 하셨으면 뒤에 있는 이 개발 단계를 굉장히 좀 논리적으로 작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무슨 의미냐? 자, 세 번째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발의 원리가 있거든요. 선발의 원리는 뭐냐면 예측치와 준거치를 결합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측치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앞으로 이 사람을 어떤 이제 지원자를 평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그러면은 어떤 측면이 있을 때 성과가 높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적 같은 것들, 학교 성적, 그러니까 토익 성적이라고 그러면 해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성과를 기대하려고 할 때 높은 성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을 우리는 이제 예측치라고 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학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선발도구에서 획득한 점수가, 스코어가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이것은 예측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예측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성격이다. 그러한 기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준거치라고 하는 거는 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냐? 지금 우리가 선택한 이 지원자가 우리의 어떤 기준에 얼마나 부합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높은 성과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선발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의 원리는 결국에 뭐냐면 예측치와 준거치의 결합, 즉 토익 성적이 높을 때 성과도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결론을 우리는 얻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선발 도구에게 무엇을 원하는 거냐면 어떤 선발 도구가 예측치가 매우 높아요. 어떤 선발 도구에서,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선발 도구에서 획득한 즉 예측치가 매우 높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준거치도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발 도구를 우리는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원리를 활용해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개발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선발에서 세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선발의 원리다. 이것을 요약하자면 높은 상관관계이다. 무슨 상관관계냐면 예측치와 준거치 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우리는 추구한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냐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선발의 원리를 우리가 쭉 다시 돌아가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여러분들. 토익 성적이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의 어떤 미래 성과를 예측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속성이 있어야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도요,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개발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뭐가 있으면 된다? 예측치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어야겠죠. 예측치라고 할 만한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예측치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측치를 그러면 조금 더 좀 신뢰성 있게, 이것을 좀 정확성 있게 이 예측치라고 하는 것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단을 나눠보면 되겠죠. 그쵸? 성과에 따라서 성과가 높은 집단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과가 높은 집단이 있고 성과가 낮은 집단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성과가 높은 집단의 예측치가, 즉 우리 아까 전에 설정했던 토익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점수가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이제 성과가 높은 집단에서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좀 많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각 100명씩이라고 해보자면 100명 중에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고성과자 집단이에요. 그럼 고성과자 집단에서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이 95명 정도. 그럼 95%가 토익 점수가 높고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성과가 높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반대로 성과가 낮은 집단, 여전히 똑같이 100명이지만 그 100명 중에서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은 10명 정도라고 우리가 수치를 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죠? 이렇게 되면 토익이라고 하는 예측치는
이 지원자의 어떤 성과를 충분히 예측해 줄 수 있는, 즉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그런 속성인 것이죠. 바이오 데이터는 이 높은 상관관계라고 하는 요 지점이 키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개발 단계가 앞에 지금 선발의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예측치와 준거치의 결합, 상관관계라고 하는 이 원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좀 유연하게 서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산문도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이 이렇게 변별력이 없는 문제를 왜 내지? 라고 생각을 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도 여러분들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요 개념가 좀 굉장히 좀 근본적인 개념 자체도 여러분이 좀 희미하게 이해하고 계시면서 이 쟁점 자체를 내가 알고 있다 혹은 모르고 있다 자체로만 너무 이렇게 접근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제 높은 점수와는 좀 거리가 있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포인트 또 한 가지 포인트 뭐냐.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개인과 기업이라고 주체가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근로시간에 어떤 속성이 있냐면요. 주체에 따라서 지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무슨 딜레마냐면요. 근로시간 그 자체는 개인에게 있어서 근로시간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시간이 지나치게 늘어난다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회사원분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 자체는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실은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개인은 근로시간이 길어지면, 연장이 되면, 만약에 근로시간이 연장이 되면 굉장히 어떤 신체적인 피로도 쌓이고, 그리고 스트레스,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쌓이고, 그래서 어떤 여가라고 하는 것들도 전혀 불가능하고,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 노동의 재생산이 좀 어렵게 되겠죠. 노동의 재생산이 어렵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에게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짧아지면 좋은 그러면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개인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단축됐으면 좋겠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업 관점에서는 근로시간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근로시간은 사실은 이것도 조금 다른 쟁점에서는 이걸 다르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이제 근로시간 자체로만 놓고 볼게요, 여러분들. 기업에게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사실은 이 기업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된다면 그 단축된 근로시간만큼을 뭔가 보전하는 무언가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논의, 뭐 화이트 exemption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뭐 노동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의 변화, 이런 제조업 시대가 아닌 서비스업 시대의 어떤 근로시간의 관점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일단 차치하고, 여러분들 기업에게 그래서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자원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연장이 되었으면 좋겠는 그런 부분이죠.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딜레마가 있습니다. 두 주체에게 서로 이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상반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유연한 근로시간이 되면서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이 딜레마가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유연한 근로시간이면 이 개인이 자신의 어떤 일과 삶을 굉장히 조화롭게 만들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이제 코어 타임을 제외하고 자신이 출근하고 싶은 시간 그리고 이제 퇴근하고 싶은 시간을 근로자가 직접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에게 일과 삶을 조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 자율성이 부여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기업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이? 개인이 일과 삶의 조화를 꾀하면서 그래서 이제 노동의 재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사실은 기업에게도 효율이라고 하는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러한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 즉 통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로자의 일과 삶은 조화되고 그리고 일과 삶이 조화된 근로자가 여러 가지 어떤 여가, 그래서 자신의 어떤 취미 이런 것들을 시간을 보내고 그 짧아진 시간 동안 그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 근로 시간 동안 더 높은 효율을 보여서 기업에게도 그것이 생산성이 증대되는 효과로 귀결이 된다라고 하는 딜레마를 해결하는 관점이 바로 유연한 근로시간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단점을 두 주체에게 균형 있게 써달라고 한 점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딜레마가 해결, 통합이 되었으니까요. 그쵸? 자, 그래서 이 인사관리 시험의 경향성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어떠냐? 다소 지엽적인 주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작년의 문제도 조금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22년 문제예요. 22년 문제도 1문과 2문은 조금 이제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나왔어요. 하지만 3문에서 이것도 이제 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대비를 하지 못했던 이제 사용자의 교섭 전략이라고 하는 노사관계 파트에 요 사용자의 교섭 전략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교섭 전략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충분히 대비가 어려운 주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충분히 대비가 어려운 주제. 이런 주제가 반드시 하나는 나온다. 그러면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한 문제 정도는 여러분이 잘 못 봤던 주제, 정말 생전 처음 보는 그런 주제가 나올 수 있을 텐데 그런 주제들을 그러면 내가 모두 챙기는 것이 맞겠느냐. 여러분들 1년만 공부하시고 그만하셔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무한정이라면 굉장히 이제 길다면 그렇다면 정석적으로 모든 주제를 차근차근 모든 주제를 완벽하게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시간도 매우 제한적이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는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 여러 가지 과목이 또 있죠. 그리고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휘발성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한번 내가 이것을 숙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이제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지엽적인 주제, 그래서 이제 필연적으로 인사관리의 어떤 시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선택해야 되는 전략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전략을 주제를 늘려가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접근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아까 전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인적 자원 관리 역시 그 부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HRM 그 자체다. 두 번째로는 또 어땠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바이오 데이터에서도 여기서도 궁극적으로 선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선발이 어떤 원리로, 즉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립을 한 다음에 이러한 어떤 선발의 목적과 선발의 방법, 원리 이것에 비추어서 바이오 데이터가 어떠한 개념을 지니고 있는지, 그래서 어떤 특징, 어떤 장단점, 그리고 어떤 개발 단계를 거쳐야만 하는지를 짚어내는 것이 이 답안의 어떤 퀄리티를 확실하게 차이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고, 세 번째도 똑같죠.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서도 조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하게 보신 적이 또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직장과 병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본인이 그 유연적인 근로시간제를 이제 체감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각각의 어떤 쟁점, 세 번째에서도 이 어떤 시간제라고 하는 근로시간 제도 그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 근로시간이 이제 통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상반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시간에 대한 어떤 경직성을 유연하게 만들므로써 통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중요한 어떤 핵심을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지, 그것이 사실은 우리 인사관리 시험에서의 중요한 본질이고, 여러분이 시험 범위를 지나치게 너무나 과다하게 늘리지 않으면서도 1년 안에 이 시험을 충분히 잘 볼 수 있는 그 방법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제 교수저의 중요성이 계속 좀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은 그래서 저도 좀 교수저를 많이 참조를 하기는 했는데, 교수저 부분에서도 제가 좀 이거는 이제 지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판단에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판단을 했지만 그것을 지엽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제가 걸러냈던, 그러니까 양을 좀 지나치게 너무 늘리는 것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좀 판단을 이렇게 내렸던 그런 부분들에서 출제가 많이 되어서 좀 개인적으로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올해는 이 교수저, 그리고 좀 많은 교수저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은 교수저들을 이미 지금 교재 개정 작업 중에 있는데, 그 교재에 많은 교수저들을 좀 풍부하게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 교재에도 담지 못하는 더 지엽적인 부분들은 뒤에서 제가 좀 소개를 하겠지만, 지엽적인 주제만을 조금 다루는, 막판에 좀 다루는 교수저 특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새롭게 생긴 어떤 특강을 한 번 더 우리가 보면서 이 주제, 교수저와 그리고 이제 지엽적인 주제들을 조금 한꺼번에 갖고 가는, 챙길 수 있는 그런 특강을 좀 마련을 해보았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더 넣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어떤 지금 텍스트는 제가 나중에 이 텍스트들을 이제 모아서 이거는 이제 제가 하나의 서류로 좀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읽어보셔도 좋고, 지금은 좀 가독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좀 중요한 부분만 보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되는 그런 주제들, 인사평가라든지 뭐 연공급이라든지 뭐 성과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좀 충분히 잘 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대비가 어떤 사람은 좀 잘 되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대비가 좀 잘 안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클래식하고 그런 좀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주제들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제한적인, 중요도가 좀 제한적이다라고 평가되었던 그런 주제들이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지엽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지엽적인 특징이 있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얘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했냐면,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즉 인사관리가 더 이상 모든 쟁점을 완벽하게 챙겨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좀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저를 이제부터 이제 들으시려는, 수강하시려는 분들이 만약에 제가 뭔가를 잘 찍어줄 것 같아서 저를 들으시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수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좀 저의 그런 앞으로의 그 방향을 어떻게 좀 설정을 하고 싶냐면, 약간 저의 어떤 감상문이 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사실은 강사지 제가 뭔가를 찍어주는 사람이 아니라고 올해 좀 저 자신의 어떤 캐릭터를 좀 확립을 하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것들을 정말로 100%의 확률로 굉장히 정확하게 찍어드린다고 말을 하는 것도, 그거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을 속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반드시 제가 찍어드리지 못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떤 적중률이라든지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쟁점을 중요도 있게 선별하고 다루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저를 수강하시려고 했다면 그것은 다른 강사님을 한번 더 들어보시고 조금 더 요번에 더 적중률이 좋았다라고 평가되어지는 그런 분들을 들으시는 게 저의 어떤 저의 추천입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그 올해의 강의의 어떤 특징은 사실은 범위를 굉장히 넓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기본과 핵심을 너무나게 너무너무 노련하고 이제 능숙하게, 유연하고 의연하게, 그래서 출제 의도에 부합하는 답을 작성하는 연습을 저의 어떤 강의의 목표이자 특징으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고, 그래서 미시적인 기법 자체, 그러니까 바이오 데이터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유연적 근로시간제를 알고 있다, 내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단지 그 쟁점을 내가 알고 있다, O와 X의 문제로 인사관리를 치환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법이 왜 필요하고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설계하고 운영해야 할까라고 하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을 저는 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는 집중을 하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미시적인 어떤 쟁점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면 사실은 그것도 불리해지는 거는 맞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것도 좀 여러분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러면은 이제부터 난 찍어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내가 만약에 내 교재나 내 자료에 없는 게 나와도 여러분은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게 아니라 매우 높은 확률로 인사관리에서는 항상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모르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1번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뭐 바이오 데이터 자체를 아예 모른다면 사실은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대응이 어렵다. 그래서 이 지엽적인 주제들은 놓치지 않기는 할 겁니다. 제가 모두 다 다뤄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작년에 제가 정말 교수절을 정말 좀 꼼꼼하게 봤다라고 좀 자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뭔가 이렇게 빠져나간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 빠져나간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제가 올해는 전부 다 더 세세하게 챙겨드리긴 하겠지만, 이거는 이제 두 번째라는 것이죠. 이건 이제 두 번째의 우리의 목표인 거고, 첫 번째의 목표는 본질에 가까워지자라고 하는 게 저의 제일 중요한 목표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나 이제부터 나는 이미 선포를 했기 때문에 내 책에 없어도, 내 자료에 없어도 나를 탓하면 안 된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탓하셔야 돼요. 저를 탓하고 욕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본분인 거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점을 찍는 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려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중요한 것은 본질이고 그 다음에 미시적인 주제를 챙기는 것,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저 수업은 이제 그래서 지엽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는 교수저 특강이 이제 3기 후반부에 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각 과목의 특징도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다 모아서 앞으로 수업 방식을 좀 결정을 할 거거든요. 인사관리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숨겨진 출제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본질에 가까워지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도를 바탕으로 어떤 쟁점이라도, 내가 좀 충분히 대비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도 시험장 그 자리에 가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우리는 배양하는 것을 우리 수업의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미시적인 거는 뭐라고 했어요? 바이오 데이터를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이거는 이제 미시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이오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선발이라고 하는 중요한 기능에 있어서 왜 어떻게 필요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거시적인 시각과 유연한 사고의 중요한 역시 이것도 이제 본질이죠.
그래서 인사관리는 요약을 하자면 여러분들 본질에 가까워지자. 본질에 가까워져야 한다가 과목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경영조직론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래서 이론의 응용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론의 응용력.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역량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고, 쟁점 간의 관계, 아까 전에 우리 규모, 그리고 이제 국제화, 그리고 이제 조직 쇠퇴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굉장히 논리적으로, 현실 세계에서 그러한 쟁점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분절적으로 나오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현실 세계를 생각을 해보시면 규모가 문제가 됐다가 국제화 전략이 문제가 됐다가 조직의 쇠퇴가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어떤 관계를 계속해서 또 추론하고 그것을 답안에 녹여내는 역량이 또 필요하겠다. 그리고 사실은 경조는 키워드를 현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인사에 비해서 경영조직론은 조금 더 경직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만약에 이제 학자가 주장한 바로 그 이론을 정확하게 쓰지 못하면 이것은 이제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한 덕목,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이 경영조직론의 어떤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쭉 정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제 보시면, 아까 전에 우리가 정리한 인사관리 과목, 시험의 특징이에요. 지엽적인 주제, 그렇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고 교수저가 중요하다. 그리고 숨겨진 출제 의도에서 논리적인 답안 구성, 답안을 실제로 써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거시적인 시각과 유연한 사고를 통해서 어떤 쟁점이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경영조직론은 인사관리와 연계되는 주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례형, 분설형, 출제 방식, 쟁점 간의 연결 중요하죠. 그래서 이론의 응용까지, 쟁점 간의 관계까지. 그렇지만 암기를 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특징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시험의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을 담아서 앞으로 수업의 특징이 결정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이 연기 인사관리 수업의 특징은요, 목표와 형태, 진행 방법은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목표가 지금 과목의 체계를 그래서 연기에는 잡으려고 해요. 각각의 기능적 차원들의 유기적인 이해를 좀 도모하고 중요한 키워드를 숙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에는요,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좀 잘 보기 위해서는 각각 이제 단계별로 여러분이 좀 지향하셔야 되는 목표가 좀 다른데, 연기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 다음 연도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시험을 준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수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직접적으로 이 쟁점에 관련이 없어도 이 쟁점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실사례, 트렌드 같은 것들을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페이퍼로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읽을 것들을 제가 많이 드릴 거라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좀 여러분의 어떤 사고의 확장, 시각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을 좀 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는 이제 총 12회의 수업인데, 요 12회를 제가 왜 강조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뒤쪽에 좀 나올 텐데, 올해는 1기도 여러분들 12회입니다. 원래는 1기는 10회예요. 그런데 이거를 1기도 12회로 제가 늘려버렸어요. 그래서 뒤에서 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모두 강사저로만 수업을 하는데요. 왜 강사저로만 수업을 하냐면, 교수저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왜 교수저로 수업을 안 하냐? 왜 수업을 안 하냐면요, 교수저 한 권만 보면요, 그거는 강사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교수저가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수님들마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쟁점들이 너무나 다 달라서 강사저에는 거의 진짜 한 10권, 20권 이상의 교수저에서 앱스트랙,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어떤 핵심들만 뽑아서 이 강사저에 녹여낸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교수저 한 권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사저보다 더 위험한 일이죠. 물론 제 생각에는 좀 이제 공부를 좀 오래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잡혀 계신 분들은 강사저가 아니라 교수저를 스스로 좀 능동적으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더 좋아요.
하지만 연기는 어떤 분들이 듣냐면 주로 연기는 지금 기초가 없으신 분들, 처음 수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연기인데 연기에 교수저 한 권으로만 수업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업을 안 듣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확률이 좀 큽니다. 그래서 모두 강사저로만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평일반, 주말반 어떤 차이가 있냐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고 스스로의 어떤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일반은 한 2주 동안의 기간을 갖고 매일매일 인사관리를 공부하거든요. 그 과목을 매일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어떤 휘발성이 좀 적겠죠. 그러니까 어제 내가 배웠던 거는 그래도 오늘까지는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제가 강조했던 어떤 유기적인 연결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강제성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어쨌든 학원에서 학원을 오던지 강의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좀 싫어도 이 스케줄에 좀 따라가는, 끌려가는 그런 특징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혼자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좀 확립되어 있는 분들, 이거는 왜 그러냐면 토요일에만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머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쭉 어떤 나머지 시간을 좀 스스로 능동적으로 쓰실 수 있는 역량이 있으신 분들에게 주말반을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진행 방법이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했던 커다란 어떤 방향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시험의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을 반영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냐면 기능적 차원들을 유기적으로 이해하고 키워드 숙지해야 되고 실제 사례의 트렌드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인드맵 드릴 거예요. 마인드맵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이유가 뭐냐면 어떤 핵심 개념으로부터 파생되는 개념이 이렇게 고구마 이렇게 줄줄이 딸려오듯이 쭉 딸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의 어떤 연계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인드맵 드리고 자료를 드리는 거. 그리고 이제 메타 언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키워드를 현출할 수 있는 시험, 테스트예요. 테스트. 이거를 제가 하나의 어떤 책 한 권, 얇은 책 한 권으로 제가 드리는데 요걸 활용을 해서 여러분이 키워드를 계속해서 매주 테스트를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 페이퍼라고 하는 거는 이제 1기에도 이슈 페이퍼가 나오는데 요때 연기의 이슈 페이퍼는 조금 더 이런 어떤 재미 위주의, 조금 더 이런 흥미를 끌 수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흥미가 인사관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조금 페이퍼들을 제가 원본으로 드리고 편집을 해서도 조금, 그러니까 내가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편집을 한 본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특징, 그러니까 형태 측면에서는 12회 강사저로만 수업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경영조직론도 약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목의 체계 역시 필요하고 기능적 차원들, 이거는 이제 개인, 집단, 조직들 이런 어떤 차원들이 좀 유기적으로 또 연결이 되고 키워드 중요하죠.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또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사례,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문제를 그러면은 많이 풀어볼수록 좋아요. 문제를 많이. 그래서 경영조직론은 두 가지의 자료를 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키워드 체크하는 테스트, 그리고 기출 페이퍼를 드리는데 기출 페이퍼를 그래서 제가 수업 중에 이거를 가지고 풀어드려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여러분이 연기에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내가 이거를 배우고 이해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 됐어. 거기까지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답안에 녹여내는지를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기출 페이퍼를 통해서 같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문제 해결 능력을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 자,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이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도 역시 제가 이제 추후에 올려드릴 건데 좀 특징적인 것만 좀 보시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GS 1기는 이제 12회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을 보시면 시험이 과거에는 이제 2회 정도 저희가 시험을 봤어요. 1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2회 정도의 시험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좀 정리가 됐었는데 5회로 늘렸습니다. 이게 왜 이거를 늘렸냐면 답안을 여러분이 2기에 오셔서 좀 본격적으로 쓰시면 2기는 대략적으로 시기가 언제냐면요. 여러분들 4월 말 아니면 5월이거든요. 4월 말부터 그럼 본격적으로 답안을 쓰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시면 3기가, 그래서 이제 시험이 언제냐면 대략 9월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짧죠.
그러니까 일기는 그러면 언제냐면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12월 말에 일기가 개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짧아지죠, 여러분들. GS 1기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예요. 올해 12월 말부터 답안 쓰는 연습을 하시면 9개월 동안은 그러면 내가 답안 쓰는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올해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1기에는 이 부분을 보시면 경영조직론 개념을 활용하는 인사 특강. 그래서 이 특강의 이름이 이제 이론조론이었는데 경영조직론 이론을 활용해서 인사관리론 좀 잘 보는 그런 특강이다. 그래서 이 특강을 여러분들 꼭 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올해도 아무래도 이 연계성, 그러니까 인사와 경조의 어떤 연계성이 계속해서 좀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꼭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GS 2기에는 인사관리 이슈와 키워드 특강이 있는데 이거는 워낙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해오던 특강이고 얘는 이제 뭐냐면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슈 파트라고 하는 파트를 따로 뚝 띄어서 그것을 하루에 정리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도와드리는 그런 특강이거든요. 그래서 이슈라고 하면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저성과자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혹은 핵심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여성 인력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얘네 여러분들 뭐냐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기본적인 확보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런 어떤 기능적인 차원들이 잘 준비가 된 다음에 거기에 이 이슈를 한 방울 얻는 느낌으로 그래서 2기에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능력이 좀 이렇게 좀 잘 길러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때 이슈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기는 여기서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적인 주제만 탈탈탈 털어서 막판에 보고 갈 수 있게끔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역적인 주제를 사실은 이 오랜 수험 기간 동안 지역적인 주제만을 또 파고들면 여러분들 그것도 사실은 좀 합격과 멀어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너무나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되고 지역적인 주제들은 마지막에 조금 가볍게 이 눈에 바르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아예 이 주제를 전혀 처음 보는 주제가 나오지는 않도록 그것을 이제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 특강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림, 전체적인 어떤 특징 잘 파악하시고 그러니까 기수마다 그 우리 어떤 시험의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을 반영한 이런 세 가지의 특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쪽으로 갈수록 이렇게 조금씩 자료가 줄어들기는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1기의 자료가 굉장히 많고 연기는 자료가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연기는 수업을 여러분이 익숙하게 지금 들을 수 있도록 되는 데까지가 이제 사실은 연기의 좀 목표거든요. 그래서 1기에 가장 자료가 조금 많고 2기, 3기에는 자료를 조금씩 제가 줄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저에게 궁금하신 점이 여러 가지 어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은 여기서 그럼 잠깐 쉬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숨가쁘시죠? 그러니까 저도 강의를 숨가쁘게 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잠깐 쉬시고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점에 이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금 쉬고 오셨나요? 제가 이제 원래 이렇게 말이 많지가 않은데 강의만 하면 그렇게 항상 좀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투머치 토커가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항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챕터 5번째는 여러분이 저에게 궁금하신 것들, 그런 것들을 물론 이게 사실은 저는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가 이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은 저의 강의를 가장 또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판단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거를 이제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2023년 시험에서 적중률이 좋았나요? 라고 하시면
제가 만약에 수험생으로서 저를 좀 수강을 했다면 적중률은 그다지 좋지 못했다라고 좀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중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것으로 한다면 2기, 3기 모의고사에서 이것을 좀 중요하게 다뤘느냐가 적중률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인사랑 좀 경조를 나눠서 아주 가감없이 말씀을 드리면 인사 1, 2, 3문, 그러니까 경조 1, 2, 3문이 있으면 인사 1문은 책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로 풀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2문도 부분적으로 책에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개발 절차가 책에 없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부분 그 이제 유연적 근로 시간제는 좀 책에 이제 좀 풍부하게 그래도 서술이 되어 있었던 편인데 탄력적 근로 시간제에서 그 장단점은 조금 부족하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래서 세모다. 그리고 이제 경조 1문은 책에 여전히 이제 모두 당연히 있고 책에 있지만 이것도 좀 모의고사로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문과 3문은 이제 좀 모의고사로 다뤘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다 있었어요. 올해 책에는 빠짐없이 내용이 빠지는 거 없이 있었고 모의고사로 얘네 둘은 이제 다뤘습니다. 3기 모의고사에 이제 각각 좀 다뤄보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모의고사로 다룬 것이 지금 이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6문제 중에 2문제 정도가 이제 3기 모의고사에 출제가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하지만 저의 강점은 적중률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적중을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올해 좀 많이 저 스스로 나의 역할이 무엇일까, 강사의 역할이 무엇일까, 이걸 이제 내가 많이 적중을 시키는 게 그러면은 나의 가장 중요한 덕목일까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더 집중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을 덜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적중률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 하지만 저의 특장점은 적중률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본질적으로 차원이 높은 답안을 쓸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의 장점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재 어떤가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교재가 작년까지는 그래도 제 교재는 좀 컴팩트한 편에 속했는데 지금 제가 교재 계속 개정 작업 중이거든요. 근데 좀 양이 조금 또 상당 부분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교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체감하셨을 거예요. 교재가 양이 많아야 사실은 여러분들의 어떤 불안감도 좀 반비례해서 줄어들거든요. 교재가 너무 얇으면, 아니 이렇게 얇은 교재에 내가 하나라도 그러면은 놓치는 게 반드시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불안감이 더 더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는 올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떤 3판과 4판은 또 완전히 다르고, 또 4판에서 어떤 교재의 또 특징적인 점이 뭐냐면 교재가 좀 유기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강의를 듣지 않고 근데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의를 근데 만약에 듣지 않고 이 책만 사실은 좀 보시더라도 제가 강의를 하고 싶은 어떤 플로우를 대략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끔 구조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3판도 조금 완전성이 있다. 저 나름대로는 그래도 좀 책을 좋게 좀 썼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4판으로 개정을 하면서 너무 또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보여서 3판과 4판은 또 아예 전혀 다른 책이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부분을 개정했고 또 양도 늘어났다. 그래서 교재는 사실은 저는 저의 교재는 굉장히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어떤 교재가 저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하냐면 제가 추구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교재예요.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분들 뭐냐면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논리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시험의 중요한 역량인데,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할 수 있게끔 문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교재가 저는 좋은 교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문장도 좀 많이 고치고 목차도 많이 고쳤고 내용이 더 추가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림, 도식들도 너무나 올해 진짜 많이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풍부하게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거기에 완전히 초점을 맞춰서 교재가 훨씬 더 좋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료가 많은가요? 라고 하시는데 자료도 솔직히 많은 것 같아요. 많습니다. 답을 이렇게 적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그래서 적중률이 좋았나요? 아니요. 그래서 6문제 중에 3분의 1? 3분의 1이네요, 그래도. 그래서 자료가 많은가요? 많습니다. 근데 자료가 여러분들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어떤 시험의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을 크게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반영하여서 저의 각 수업의 과정별 목표까지도 좀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이 자료는 전혀 생뚱맞은 어떤 자료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손쉽게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보조적인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어떤 경향성과 과목의 특징과 과정별 목표에서 한치도 벗어남 없이 꼭 필요한 보조 도구들을 좀 풍부하게 드리고 싶은 저의 욕심에서 자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많은 어떤 강사를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가 어떤 스타일이냐? 모의고사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과목, 그러니까 시험과 과목의 어떤 특성을 완전히 반영한 그러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모의고사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보다 이제 실제 시험이 조금 더 쉽게 느껴지실 수 있도록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선별해서 제가 드리고 있고, 그리고 거의 저는 이제 매년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좋은 문제는 계속 제가 좀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들도 이제 답 같은 경우는 제 책도 지금 바뀌고 있고, 그래서 이제 문제도 더 지금 이제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좀 계속 매년 제가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어느덧 4년차 강사가 됐는데 4년이 이렇게 쌓이면서 저도 이제 문제가 많아졌지만 그런 걸 좀 이제 재활용하지는 않고 좀 이제 많이 새로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풀어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들을, 그리고 또 새로운 문제들을, 그래서 그 해에 좀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을 더 반영을 해서 많이 출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저의 어떤 답, 이거는 이제 좀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답을 저는 이제 수기로 적어서, 그래서 적정 분량을 편집해서 드립니다. 제가 모든 답안을 직접 제 손으로 써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100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이 시간 동안 강사들의 어떤 모범 답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길다, 비현실적으로 길다,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나보고 쓰라는 거냐. 그러니까 그대로 뭔가 책을 이렇게 베껴오거나,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것으로 뭔가 여러분이 오해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를 하기 위해서 모의고사에 어떤 적정 분량을 담은 수기로 작성된 답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루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카페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저희 어떤 좀 사적인 그런 얘기들도 좀 가끔 할 때가 있고, 일기 같은 거 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카페도 있고, 이제 카톡도 있고, 메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페와 카톡은 이제 수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은 루트고, 그냥 아직 수강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좀 일반적인 질문은 이제 저희 메일로, 그래서 뒤쪽에 제가 메일 주소
정도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메일로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좀 빠르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카톡이겠죠. 그러니까 첨삭의 질이 어떤가요? 이것도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이 첨삭에 대해서 좀 칭찬을 해주신 것들을, 그러니까 지난해에 수강해주신 분들이 첨삭에 대해서 좀 너무 고맙다, 어떻게 이런 첨삭을 해주실 수가 있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여기다가 넣으려고 하다가 조금 너무 자화자찬을 하는 것 같아서 넣진 않았고, 첨삭의 질이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고임금 전략을 사용을 하면서 첨삭하시는 분들의 어떤 수고로움을, 그러니까 그 금액적으로나마 조금 이제 덜어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좀 첨삭비를 좀 충분히 드린 것들도 있고, 또 제가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계속 첨삭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이 모든 답안을 제가 다 보기가 어려워서 조금 부분적으로 제가 이렇게 회차를 이렇게 좀 순환하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부분적으로 첨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첨삭의 질이 좋다라고 저는 좀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계시거든요, 첨삭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첨삭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이제 답안 쓰는 법을 알려주시냐라고 하는 요 부분에 대해서도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을 이제 옆에 뭐 앉혀놓고, 이게 과외가 아니다 보니까 서론은 이렇게 쓰시고, 본론은 어떻게 쓰셔야 되고, 결론은 어떻게 쓰시고, 단어는 이렇게, 문장은 이렇게까지 알려드리는 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답안 쓰는 법을 금방 익히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모의고사의 어떤 답안 자체가 지금 수기로 되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쓸 수가 있는 분량으로 제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답안을 잘 소화하시면 여러분이 너무 좋은 문장을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첨삭의 질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시도들을 하시면 저희 첨삭자분들과 제가 피드백을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안을 쓰시는 게 좀 비효과적이다, 효과적이지 않다, 혹은 효과적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좀 풍부한 어떤 피드백들을 드릴 건데, 그런 측면에서 답안 쓰는 법을 여러분이 그래도 비교적 조금 용이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강의의 특징이 뭔가요? 라고 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제 자랑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인 것 같은데, 그래서 뒤쪽에 제가 좀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이렇게 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야 하는 어떤 시험의 경향성이 어떠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응시해야 하는 어떤 시험의 특징.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가 공부해야 하는 어떤 과목의 특징,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의 특징과 과목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눈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조금은 그려지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도 저의 어떤 수험 생활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거의 모르고 사실은 이제 좀 노무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러니까 노무사가 공부를 어떤 과목을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작정 진입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좀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을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된 분들은 이런 어떤 시험의 경향성, 앞에서 제가 풀어드렸던 이런 올해의 기출 문제들, 그런 느낌, 그리고 과목이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지들을 정확하게, 그러니까 나침반에서 여러분들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그곳으로 꾸준히 걸어 나가셔야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방향, 중요한 키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잘 봐주시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저의 강의의 특징, 그리고 이제 2024년에 조금 달라진 점들을 이렇게 좀 짚어보자면, 1기는 제 생각에는 1년의 허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기와 3기부터는 여러분들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이제 느끼셨겠지만 굉장히 좀 숨가쁘거든요. 그래서 답안을 쓰고 이제 피드백을 받고 이제 암기하고, 그런 작업이 매주 이렇게 너무나 치열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2기, 3기에서는 어떤 이런
중요한 어떤 그 시점을 좀 놓치고 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성장 자체는 2기와 3기에 가장 높게 될 수 있지만, 성장 자체는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지만 1기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2기, 3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1기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수도 늘리고 모의고사도 늘렸다. 1기부터 우리가 이제 12월부터 능동적으로 답안 한번 쓰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그때부터 조금 이제 치열하게 아주 조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답안 작성 능력을 좀 키워봅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쭉 같은 강사죠. 한 권으로만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책 다 보지 마시고 한 권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강사저가 많이 좀 두꺼워질 예정이라서 그럼 서브노트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스스로 좀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이 서브노트를 기존의 서브노트, 그러니까 어떤 맥락을 모두 삭제하고 키워드만 남긴 서브노트는 저의 어떤 그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서브노트를 제가 고민은 하고는 있다. 낼까 고민을 하고는 있다. 그렇지만 키워드만 남긴 서브노트는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태의 서브노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수저도 가져가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교수저, 주요 교수저들을 모두 엮어서 추가 자료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도 교수저 자료를 좀 따로 드렸고, 그리고 이제 요 어떤 이슈 페이퍼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교수저에서 읽어볼 만한 부분도 따로 또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 추가 자료를 좀 남김없이 몽땅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계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이제 경조 특강 진행이 될 거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 만약에 수강을 하지 않으셔도 들어주시면 좋겠다. 지엽적인 주제는 마지막에 그래서 털고 가죠. 그리고 이제 인사와 경조는 그래서 보시면 요약을 했습니다. 저의 어떤 앞으로의 방향성, 모든 주제를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당황스러운 상황이 있어도 유연하게 논리적으로 핵심을 짚어 나가면서 답을 구성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할 거예요. 그리고 경조는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실관계들과 이론을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암기한 쟁점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주로 우리가 키워볼 겁니다. 그리고 쟁점들을 연결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숨가쁘게 들어주신 그 특강이 이렇게 끝났고, 질문이나 수험 상담 여기 이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CPLA EEJJ 여기 이제 하나 넣으시고.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저는 좀 솔직하게 제가 가장 저의 강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조금 솔직하게 가감 없이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좀 좋은 점만 너무 얘기를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저의 장점들이 또 있고 저의 단점들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저의 단점,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약간 그거 같은데, 그 이제 면접 볼 때 그 자신의 단점을 한번 말해보세요 이런 거 같은데, 제가 생각하는 저의 단점은 사실은 조금 이 여러 가지 방향을 제가 놓치고 싶지 않다 보니까 1기에 그래서 그런 지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1기에 연기와 1기에 이것도 좀 제가 욕심이 좀 과해서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연기와 1기에 이게 어떻게 초시생이 이거 듣기가 좀 어렵다. 초시생에게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예생이나 이제 또 그 이상, 그러니까 좀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은 제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에서 연결짓고 연계하고 논리적으로 답안을 구성하는 어떤 공격적인 어떤 훈련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평가해 주시는 반면 초시생들, 동차생 분들은 이걸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되지?
이걸 내가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니까 양도 너무 많고 자료도 너무 많고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이제 좀 많이 어려워하셨던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해는 제가 조금 개선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연기와 1기에 얘가 지금 이제 전반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2기와 3기가 후반부라면 연기와 1기 그리고 이제 2기와 3기는 이제 분명히 좀 다른 형태로 강의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1기에 출시생 분들이 너무나 어려운데? 이거 좀 내가 아예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강의를 쫓아가지 못하겠는데? 라고 그렇게 느끼시는 것들을 좀 제가 많이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의 어떤 문제라고 하면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문제가 저는 일단은 소수 강사죠. 소수 강사인 게 그것도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제가 수험 생활을 돌아보면 저는 무조건 대형 강사를 고집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수 강사인 저를 믿고 만약에 선택을 해주신다면 그런 어떤 믿음에 더욱더 보답을 해야 된다라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저 자신이 만약에 수험생일 때 소수 강사를 내가 듣고자 한다면 굉장한 어떤 용기와 각오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런 어떤 특강도 또 마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를 수강을 해주신다면 그런 어떤 믿음, 그런 어떤 기대, 그런 어떤 신뢰 그런 것들에 좀 부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 자신도 이 강의에 대해서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좋은 2024년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말이 길어졌는데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궁금하신 것들, 그래도 확인받고 싶은 것들,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 같은 것들, 그런 것들 메일로 보내주시면 메일에서도 제가 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못다한 얘기는 메일로 나누는 걸로 하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 감사합니다.